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것처럼. 왜 하필 자전거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자전거가 그 무엇보다 우아한 속도로 망자를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체인과 크랭크, 림, 헤드셋, 버튼 브레이켓이며 서스펜션에 드러나거나 혹은 감추어진 잔잔한 움직임은 침묵의 행진과 잘 어울렸다. 사람들은 길을 응시하며 제각기 먼 훗날 자신의 넋이 걸어갈 속도를 그려보았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아프거나 간지러운 추억이 낙엽처럼 쌓인 만큼 잠깐은 눈이라도 마주보며 모든 소소했던 인연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박형서의 단편소설 노란 육교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평론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문학평론집이죠. 이야기 고물상을 펴내신 박경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야기 고물상 묘한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일단 그 첫 평론집 출간을 좀 축하를 드리고 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소개하기 전에 네. 선생님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조금 얘기를 먼저 해주셨으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50이 넘어 등단한 아주 늦깎이 평론가입니다. 아유, 그렇게 예. 안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20여 년 동안 학교에 있었고요. 네네. 예, 뒤늦게 글이 너무 쓰고 싶어서 예, 학교 강단을 내려와서 이렇게 현장에 네. 예, 평론가로 쓰게 됐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일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요. 네네. 좀 엉뚱한 곳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하다고 표현하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더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 선생님께서 이제 사진과 더불어 나와 예. 있는 프로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았으며 명지대 객원 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성 프란시스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글의 맛을 새롭게 알게 됐고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학을 다시 읽게 됐다. 영어와 한글, 영문학과 한국 문학을 맞대어 연구하는 비교 문학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제가 저서는 안 읽을게요. 네네.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읽고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선생님, 성 프란시스 대학이 뭐예요? 저 이런 학교 처음 들어봐. 죄송해요. 그러시죠? 네. 예, 대부분 사람들이 성프란시스 대학 그러면은 무슨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이 한국에 분교를 냈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학교 네. 같아서 저는. 대학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그 프란체스코 성인의 정신을 특히 그 거리의 바보 성인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럼 제가 얼추 맞은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성공의 유지재단이라고 다시서기 센터라는 우리나라 그 노숙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센터 하에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대학이 세워진 대학입니다. 아, 그런 데도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대학이죠. 얼마나 됐어요? 올해로 11년째가 됩니다. 이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잘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 조금 관심 있거나 죄송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몰라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가르치시는 저는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첫 평론집이라고 들었어요. 이야기 고물상. 네. 어떤 책인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동안 청소년 잡지를 잠과모음이란 출판사에서 몇 년 전에 한 3, 4년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네, 그 이름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잡지라고 해서 주로 한 18세에서 한 22세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양 잡지였는데요. 네네. 그곳에서 그 청소년을 위한 문학 평론란을 제가 쭉 썼는데 거기서 썼던 것들과 또 이런저런 우리나라 그 청소년 잡지에서 썼던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 고물상이란 평론집을 내게 됐습니다. 네. 첫 책이신데 네네. 이야기는 알겠는데 고물상을 붙이셨어요. 네네. 사실 저는 고물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놀거리가 많잖아요. 남의 사연이 많이 묻어나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파생시키는 제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 제가 이 책 소개를 좀 보다가 그래도 지구가 이만큼 살만한 푸른 별이 된 것은 늘 푸른 자원이라는 문학 고물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구절이 조금 이렇게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 뭐 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지만 특히나 청소년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그 특별히 청소년 문학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네네. 우연히 시와동화라는 그 어린이와 청소년 잡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맞습니다. 여기서 아마 특집 기획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화 작가 백선을 매 호마다 싣게 됐어요. 그중에서 아마 우리나라 청소년 문학의 실질적인 선구자라고 그럴까요? 그 박상윤 선생님의 작가로를 제가 원고 청탁을 부탁을 받았는데 그게 첫 평론이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청소년 문학에 발을 딛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학교 20년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현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학교를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학교에 자리를 얻는 일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를 누가 끌어내린 것도 아닌데 직접 뚜벅뚜벅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학의 비정규주의의 아픔을 20년 동안 몸으로 겪고 그 글쓰기의 삶을 택하셨고 직접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계신데 글쟁이로서 사는 삶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아니 뭐 얼굴에 행복이 그냥 써 있어요. 되게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인문학을 한 20년 강의를 했는데 그 책과 머리로 가르치던 그런 인문학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숙인 선생님들에게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때 또 이런 내가 이렇게 삶을 택한 것이 숙명이고 운명이고 참 다행이다라는 어떤 순간들이 좀 있으셨는지. 일반 제가 대학 강단에 있을 때는 선생이라는 것이 가르치면 된다,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노숙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문학을 하면서는 오히려 제가 배우면서 가르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제가 뭘 가르치면은 뭘 부분적인 걸 가르치면 선생님들은 본질적인 것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를테면 뭐 텍스트에 아무리 그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내용도
본인들은 자기 삶의 부분을 가져와서 그쵸. 그걸 비교하고 네. 예, 성찰하면서 저에게 지혜로 되돌려줍니다. 아, 그분들은 어떤 글쓰기의 원석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편의 드라마 같고 소설 같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또 배우고 가르치면서 너무 보람도 있고 또 글에 대한 영감도 매일매일 받고 네. 그래서 아주 뜨겁고 행복한 전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제가 이 취임새가 너무 나가가지고 글쎄요. 제가 지금 참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얼굴을 지금 선생님 얼굴을 뵙고 네. 있잖아요. 진짜로 그게 행복하다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네. 주름이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이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깊게 패여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사실 청소년 문학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권의 평론집으로 다루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 네네. 않죠. 예. 그건 뭐 청소년들이 워낙에 책을 읽을 시간도 사실 없고 네네.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고 쓰여지는 책들은 되게 많지만 네. 그중에서 참 가려내는 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청소년 문학을 어쨌든 간에 평론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청소년 문학 어떨 것 같으세요? 본격적으로 청소년 문학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생기게 된 게가 불과 한 10여 년밖에 네. 안 될 겁니다. 네네. 그 짧은 역사로 본다면은 지금의 청소년 문학 시장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또 청소년 문학 생산도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 어떤 여타 문학 분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예,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네. 문학 시장의 하나의 타겟책으로서도 아마 큰 이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역시 그 문학을 생산하는 그런 작가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에 대해서 전문 독자로서의 어떤 그 평론가의 역할이랄지 혹은 그 수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평론하는 분들은 예, 다른 문학 평론에 비교해서 아주 적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 떠올랐는데 예. 청소년이 뭘까요, 선생님?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회학자랄지 청소년 예 어떤 생물학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아마 평론집에도 하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네, 쪽에 네. 썼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를 처음으로 본질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묻는 최초의 그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되게 제가 던진 질문이 너무 무례했다면 너무 그렇구나라고 지금 무릎을 치는 게 제가 이제 청소년 문학, 청소년 소설, 청소년 시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사실 책이 이렇게 시장에 깔려 있어요. 네. 그러면 어른들은 애들 보는 책인가 보다 예. 해서 안 보고 예. 또 어린 애들은 예. 이건 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봐야 되나 보다 네. 해서 안 보고 정작 청소년이라는 그 지칭 아래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나 예, 뭐 예. 문제집 봐야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과연 이 시장이 있는 건가? 예. 이건 누가 봐야 되는 건지라는 네.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론을 이제 청소년 문학을 주로 이제 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이제 여쭤보면서 이제 드렸던 건데 예. 막상 이제 이렇게 청소년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책도 내시고 또 학생들도 직접 만나보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문학, 예. 뭐 그런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문학은 무엇 같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애들은? 글쎄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네. 주로 이제 저를 부르는 곳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만나보면 깜짝 놀라죠. 어떤? 일단 거기 있는 아이들은 문학에 대해서 관심 많은 선별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구나. 질문도 날카롭고 놀랍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는 아이들이었는데 그게 평균적인 아이들은 아마 그쵸.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 청소년 문학을 생산하는 작가들 혹은 그거를 책으로 내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들의 타깃이
저는 그 출판 관계자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네. 중학교 2학년이 청소년 문학의 주 타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가 출판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세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되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예. 중학교 2학년부터 읽었을 때 예. 어려운 게 한 개도 느껴지지 않는 책을 내야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말이 그러게 말입니다. 거꾸로 있어요. 예. 되게 묘하죠. 그런 예. 얘기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미 입시 이 시스템에 들어가고 네. 중3만 되더라도 고등학교 준비 과정. 네,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책을 보는데 물론 아이들이 사는 건 아니죠. 그쵸. 주로 80~90%가 네. 부모님이 사가지고 이렇게 네, 네. 양서로 주는데 네. 그런 게 참 작가들 혹은 평론가들 입장으로서도 참 씁쓸합니다. 물론 제 평론도 읽어주는 분들이 아마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청소년 문학 작가일 터인데요. 네. 예, 그런 교육 전반에 대한 입시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이 참 씁쓸한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목차를 보다 보니 네, 이게 뭐 한국에서 이제 선보였던 작품뿐 아니라 이제 서양 예. 작품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가끔 이제 학부형들이 물어봐요. 무슨 네. 책을 애한테 읽히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면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 네. 이렇게 좀 잡아놨다가 서점 가서 사서 보고 내 취향이면 계속 그 끈을 타고 가서 사면 네네. 되고 네. 아니면 안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선생님 책이 약간 되게 넓어요. 네. 일단 스펙트럼이 되게 넓게 있는 게 고대 신화부터 근대 소설까지 동서양의 작품 좀 되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여기 그게 써 있으니까 예. 동서양의 작품 분석과 비평적 성찰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작품들의 세계가 되게 넓은데 네.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나 좀 문학을 좀 보고 싶은데 나는 청소년이고 누가 설명해 준 적도 하나도 없는데 나 무슨 책부터 봐야 돼요라고 하면 네.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문학적인 관심이 없는 친구가 와서 물어보면 네. 선생님은 무엇부터 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 입장으로서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이라면 물론 그 서양 문학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서를 읽으라고 얘기를 할 터인데 네. 그렇게 하면 평생이 무지하게 가네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평생이 걸리겠죠. 네. 일단 하여간 재미있고 손으로 뻗어서 달 수 있는 그런 책이면 아무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성서는 말하자면 어떤 고전, 성인들까지 그렇죠. 포함, 배경인 거죠. 그렇죠. 예. 안 읽으면 뭐 손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어디가 뜨뜻미진하게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일단 그런 닥치는 대로 네. 손에 잡히는 거면 네. 글 읽는 것 자체를 즐기는 재밌다. 그러면은 그게 일단은 시작일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시절을 돌이켜 보면 네. 어떤 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책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 고향이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서 또 떨어진 낙도였거든요. 낙도라는 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라는 큰 섬 옆에 지도에도 안 나오는 총 가구수가 뭐 한 30~40가구 되는 그런 조그만 섬에서 자라서 이름이 좀 낙하다. 예, 이름은 금호도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이 있겠습니까? 불도 안 자연에서 들어왔겠다. 예, 불도 안 들어왔고 아, 예, 바다에서 수영하고 고기 잡고 또 아이들하고 노져가지고 무인도 탐험하고 그렇게 컸죠. 아. 자연이 책이었던 거죠. 우와. 자연이 책이었으니 더한 책이 없겠네요. 예. 지금도 다 못 읽고 죽을 때까지 못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은 아니었지만 음. 제가 그 작가 서문에도 잠깐 썼지만 그 섬은 이야기로 지어진 것 같아요. 네. 섬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네. 뭐 사람에게 붙은 것뿐만 아니고 뭐 집안에 있는 세간들 또 거기 바위 하나하나 또 골짜기 나무 짐승들까지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죠. 할머니 무릎벽에 들으면서 아마 그게 살아있는 구전 스토리텔링으로 전해받은 그런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구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고 읽고 한 걸 남한테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하면 자기도 정리가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문학만이
이건 선생님이 쓰신 건 아니겠지만 네네. 문학만이 감히 문학만이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사실 억압이라는 단어가 청소년이라는 단어와 거의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억압. 네. 네, 억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마 누가 그 인생에 사는 목표가 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서양에서는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고 또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철학적인 성찰을 하는 분들은 진정한 어떤 자유 아마 근대라는 것이 개인의 그 자유 쟁취의 아마 역사였을 터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도 그 자유에 대한 쟁취의 역사였을 터인데 그런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기타 모든 그런 재반 여건들이 억압이 아닐까. 네. 삶의 세모까지. 그런데 네. 이 억압의 실체가 시대가 더 지날수록 또 자본주의화 될수록 그 실체가 더 모호하다 그럴까요? 네. 예. 그래서 그 모호한 실체를 저는 이 바깥의 억압의 실체들이 드러내면서 감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예, 뭐든지 뭐 법이나 혹은 경제 시스템 또 국가라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것이 좋습니다. 경제 성장은 이게 다음에 뭐 할 겁니다. 또 선거 나간 사람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끊임없이 정치가나 뭐 경제가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뭘 드러내는데 실은 그 뒤에 감추는 것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의 억압의 실체인데 네. 문학이야말로 겉으로는 감추면서 네. 실은 진짜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처음으로 내가 누구지 하는 것 속에 수없이 자기를 억압의 실체로 나가 아니도록 나를 제대로 못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추면서 드러내도록 하는 장치가 문학이 아닌가. 맞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잘 내려놓는 법을 실천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아유, 과짜리십니다. 아니 이제 내려놓으셨잖아요. 내려놓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내려놓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선생님을 오늘 처음 만나서 네. 느낀 거지만 어떻게 하면 잘 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세상의 모든 물체가 무게가 있는데 네. 저는 행복에도 무게가 있다고 네.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몸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서울역에 그 바닥 삶을 살고 있는 노수인 선생님들과 같이 있어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권력이든 뭐든 재력이든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네. 거기엔 너무 많은 거짓 격식들이 너무 많고 네. 웃음 하나 웃을 때에도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고 내려와 보니까 정말 옷도 거추장스러운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행복은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생각도 잘 들지 않는 그런 곳에 아마 내가 얼마나 내려놨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는 어떤 출가승처럼 네. 그런 의식도 할 수 없는 근데 그것도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 여쭤봤냐면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는 자꾸 뭔가에 껴입어야 되고 네네. 가져야 되고 얻어야 네. 되고 쌓아야 되는 시기라고만 지나온 것 같아요. 저도. 예,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런 걸 좀 버리는 훈련이 좀 되어 있었으면 예. 좀 더 가뿐하게 어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아이들한테 자꾸 뭔가를 주려고 왜 이렇게 비만을 예방하자고 네네. 하면서 예. 아이들한테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제 그런 건 주지도 예. 않고 자꾸 이상한 것만 계속 씌워 놓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네. 들었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이 책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면 이 책을 못 본 친구들 아마 좀 많이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나온 지가 또 얼마 안 됐죠. 네네. 이 책을 보면서 요것만큼은 아이들이 뭐 특히나 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뭐 혹은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에서 요런 거 하나는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 예. 라는 것이 혹시 있으시면 약간 PR의 수준으로 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그 앞에 1, 2, 3부는 일종의 그 소설 문학론을 네.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좀 특이하게 써봤는데요. 네.
그 제목의 이야기 고물상 책 제목처럼 제가 30년 동안 모았던 네. 동서양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물상 진열하듯이 너저하게 개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문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종의 소설 속 캐릭터처럼 의인화시켰어요. 네. 그리고 가상의 그 청소년 독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소설 혹은 문학이 무엇인가를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풀어본 것인데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부모하고 네.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소설이 돼가지고 거기는 네. 소설이라는 거를 독자가 나중에 밝혀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독자가 돼가지고 롤플레이처럼 같이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하면 제가 입말체로 대화한 것처럼 할머니 이야기처럼 이렇게 쓴 것인데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네, 같이 읽을 수 스토리텔링으로, 있는 예, 네.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목차만 봐도 이제 뭐 한국 작가들 뭐 박상률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지만 네. 그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계 맞추기 요시도 있고 예, 그러세요? 네. 제가 광팬입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사람 너무 지루한데 좀 네. 할만한데 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네네. 이게 역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조금 네. 읽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실 고물상이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몰랐는데 예. 막상 가서 뒤지다 보면 어머 예. 이거 나 필요했는데 이런 예. 거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고물 속에 보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책 중에 고물과 보물이란 것도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고물이란 단어가 또 남다르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린 너무 빨리 잃어버리고 버리고 네.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 속에 이제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오늘 네. 문장의 소리 처음 나와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저는 사실 성함 듣고 김병장 느낌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박경장의 이야기 보물은 이런 책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선생님의 이제 계획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모두의 굉장히 늦게 제 말소리만큼 몸도 마음도 좀 더딘 사람인데요. 이왕 더디게 문단에 나왔으니까 이제 첫 평론집도 지금 30년 동안 수집해왔던 이야기 고물상도 차렸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직접 고물이 한번 되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은 소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 4월에 우리 아들 딸들을 삼킨 진도 팽목함이 제가 어렸을 때 수영하고 고기 잡던 고향 네.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과 아픔이 남다른데요. 네. 그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소설을 한 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동서 비교 문학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 있을 때는 논문도 여러 개 쓰고 했는데 정작 그 서양 문학과 문화만 공부했지 동양 쪽의 공부는 혼자 개인적으로 독학은 했지만 체계적인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제가 방송통신대 편입을 다시 했습니다. 중문학과로. 뭐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자꾸. 평론하는데 제대로 된 글과 또 비교 문학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렇죠. 정말 네. 어려운 게 비교 문학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신입생이 된 느낌으로 아주 마음이 설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서양 시학만 배우지 말고 동양 시학과 결합을 제대로 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 청전 소설을 나가서 우리 문학을 좀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말만 들어도 평생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셔서 이렇게 또 행복하신가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어쨌든 청소년 문학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에 네네. 대한 글과 더불어 우리한테 좀 아픈 이야기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선생님이 쓰실 소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공부해 나가실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방의 꿈단지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시죠. 신희피 씨를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귀찮게 해드렸죠.
아니요. 물음표를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저는 약간 경도된 게 있어가지고 네 부럽기도 하고 저는 작가님 부러운데.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저들끼리 짜증나.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방송을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좀 계시니까 네. 아무튼 프랑스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한국에서 지금 미디어 아티스트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하면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는데 지난 시간에 그 학교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여쭤봤었어요. 네. 특히나 우리 모두 조금 좋아하는 프랑스에서 10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못 여쭤봤던 게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작업을 하셨을 때 학교에서 네. 가장 그래도 이건 내가 좀 끝내주게 했는 것 같다. 이건 좀 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작업이 있었는데 이건 좀 소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 했던 것들. 뭐 학교를 중에서? 포함해서 프랑스에 계셨던 10년 동안을 통틀어서. 우선 학교에서 3학년 때인가 했던 작업 중에 필후주라는 그러니까 빨간 칠이라는 작업이 빨간 리본이라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2007년도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처음 이제 평양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프레스 사진을 네. 보게 됐는데 우연히 레드카펫 위에 약간 두 분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사진을 딱 보는데 약간 쎄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상황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시작으로 퍼포먼스를 했던 작업인데요. 두 사람이 등을 돌린 채로 머리카락을 서로 묶고 붉은색 리본으로 머리카락을 묶고 서로 마주볼 수 있게 요구를 하는 퍼포먼스였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영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게 네. 머릿속으로 지금 이피 씨 말을 듣고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여질까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퍼포먼스를 네. 이제 여러 사람한테 주문을 하고 그거를 촬영한 다음에 그 기록물로서의 영상으로 이제 작품화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머리카락 묶인 채로 등을 돌려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해봐라라는 것 자체가 서로 머리가 당기면서 한쪽 사람만 더 세게 이렇게 당기면은 그 사람은 끌려가고 근데 또 아픈가 봐 이러고선 또 다시 돌아보려고 하고 이제 뒷사람을 이렇게 살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머리카락을 당기면서 아프게 하고 약간 이런 식의 퍼포먼스였는데 되게 시적인 부분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네. 어떻게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통증이 있는 일이잖아요. 네. 가만히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하더라도 네.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난 머리가 또 아픈 거고 네. 둘 똑같이 다 아픈 네. 거잖아요. 아픔이 그 되게 따가운 아픔. 그게 어떤 연상이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재밌네요. 또 이런 작업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작업하셨던 또 예가 있었는지 너무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레지던시로 파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2011년도쯤에 그때 학생 신분을 끝내고 나서 제일 큰 고민은 비자였어요. 이제 비자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매일 경시청에 가고 막 프랑스에 계속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어려워요 그게. 어떤 직업을 증명하면 되는데 작가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게 프랑스에서도 힘들어요. 네. 한국에서는 왜 시인님 직함만 있으면 네. 미국 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나 여자들 거기 가서 들러붙을까 봐. 네. 프랑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그렇게 면이 학교를 있을 것 졸업한 같아요. 증거물도 있고 레지던시의 지원을 받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그쵸,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 비자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앞으로의 약해가지고 몰라서. 저도 쓰긴 쓰는데 거의 저는 이제 뭐 손편지까지 쓰고 판사님한테 손편지까지 쓰고 막 그랬는데 애인 어쨌든. 없었어요? 애인? 프랑스 애인?
아니 그냥 예뻐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작업대로 잘 못하는 것 같고 에너지가 이제 다른 데에 쏟기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저는 집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긴 어려웠죠. 네,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처음엔 지원 받고. 처음에는 3년간 저는 지원을 받았었어요. 부자구나. 네. 근데 엄마 아빠는 아마도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면은 아마 이거보다 더 쓰겠지 싶어서 그때는 근데 그랬을 것 허락했었던 같죠?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원 등록금 값 얼마 전에 보고 뒤집어지는 네. 줄 알았는데 거의 600만 원 넘던데. 예술하면 더 넘죠. 네. 그게 한국 부모들 등골을 뽑아 먹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특히 예술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공대 쪽은 또 안 그렇던데.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되게 힘든 개인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작업으로 저는 이제 약간의 살풀이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제가 있었던 레지던시가 몽마르트에 있었는데 그 몽마르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리가 내 발 아래 보이게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제가 침대 커버로 쓰던 되게 오래된 뭐 흰색 천을 찢어가지고 빗자루로 깃대를 만들고 그 천으로 깃발을 만들어서 이제 백기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흔들었어요? 혼자 해가 지고 뜨고 이럴 때 혼자 막 흔들었어요. 그걸 흔들고 그걸 촬영하고. 그럼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같이 작업하던 다른 작가분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찍어준 영상으로 계속 봤어요. 보다가 그걸 어떻게 작업화 시킬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깃발이 흔들릴 때 그 바람 소리를 저는 저 개인의 그런 호흡 소리로 생각을 하고 그 호흡의 소리를 다시 녹음을 해서 그 영상에 그 깃발의 스피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게 입혔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물을 만들었죠. 진짜 이건 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사실 다른 장르보다도 시를 쓰는 게 수줍음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남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흔드는 거로 또 행위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되게 사람들 거의 안 볼 때. 아니 근데 지금 원래. 이핏이 되게 얌전해 보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 볼에 약간 홍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뜯어서 그러니까 저는 머리로는 뜯지만 머리로 뜯고 머리로 뜯은 거를 흔드는 걸 글로 정도 쓰지만 저는 몸으로 이렇게 표출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없거든요.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파리를 발 아래 내려놓고 근데 모르겠어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 제가 좀 말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막 뭔가를 얘기하고 싶고 너무 답답한 게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풀어내듯이 바깥으로 표출했을 때 거의 테라피적인 그런 희열이 치유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한 소통의 수단으로서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비자 연장하려고 할 때 보여주거나 그럴 순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해하기 되게 어렵겠다.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영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이렇게 기억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만드는 힘인 것 같은데 일단 프랑스에 유학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동양인으로서 내가 참 변방이구나.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내가 되게 소수구나. 내 머리가 까맣구나. 내 얼굴이 노랗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의식들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어땠어요? 작업하기에? 처음에는 저는 나는 이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진짜 어떤 한 개인일 뿐이야. 이런 되게 강력한 자립심 비슷한 게 있었는데 솔직히 학교에서도 굉장히 동등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동양인이 있었어요? 동양인이 있긴 있었어요. 한국인도? 한국인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더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특히 불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저의 약간 어떤 개성의 뭐 여러 가지 마스크가 있다면은 그 마스크 중에 하나로서 그냥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런 어떤 묘한 소외, 묘한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 것 같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네. 그런 어떤 코너에 몰린 듯한 그 소외감이라든지 네. 진짜 극도의 뭐 고독, 우울 막 이런 게 굉장히 작업할 소스가 되곤 했죠. 좀 씁쓸하긴 하지만. 아 근데 코너에 몰려보지 않았으면 네.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에 올라갈 생각도 아마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몸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쏟아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피 씨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어떤 극한에 몰려 있었던 것들이 아마 저는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소수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작업에 있어서는 표출하는 데 있어서 남다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나름의 좀 추측을 해보겠는데 보통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어쨌든 프리랜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디에 매여서 누군가의 월급을 받고 사는 건 아니죠. 네네. 네. 그러면은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좀 쓰시는 편이세요? 보통 작업실에 있고요. 네.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참여를 하면서 작업실이 어떻게 생겼어요? EPC 작업실에 가면 우리 작업실에는 뭐가 조금 독특해요. 남다른 게 뭐가 좀 있어요.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게 있어요? 작업실이요? 네. 작업실이 우선 되게 조그맣고요. 네. 되게 조그맣고 그림도 조금 계속 그리는 있어요, 지금? 네, 드로잉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혹시 뭐 드로잉 작업을 뭐 책으로 만드는 거나 뭐 누군가하고 같이 협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네. 프랑스에서도 그 책을 하나 낼 기회가 있었는데 책을 내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정이 많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한 3번, 4번까지는 제가 수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멘붕.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 어쨌든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고 네. 나의 작업실에는 이게 바로 가장 키포인트예요라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예컨대 내 방은 빨개요. 아니요. 제 작업실은 방음이 안 되고 옆방에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목동인데요. 거기 그 이미그레이션 센터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그 비자 받는 사무실 이런 게 되게 조그만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작업하는데 너무 좋겠다. 좋을 것 같다고요? 네. 아니 저는 제가 만약 EPC라면 그 소리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네. 거의 조미료가 끓고 있는 네. 느낌 같은 거? 복도는 진짜 올드보이에 나오는 네. 그런 좁은 복도에 진짜 따닥따닥 이렇게 딱 사무실들 같이 있고 이제 제 작업실은 있는 듯 없는 듯 있죠. 이제 다른 뭐 무슨 비자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사이에 딱 블럭처럼 딱 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요소들, 작은데 주변 요소들이 나한테는 좀 독특한 내 작업실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보통 뭐 뒹굴뒹굴도 좀 하고 네. 책도 좀 읽고 좀 네. 그러시는 편이세요? 네네. 제가 거의 누워 있어요. 거의 누워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네. 2월 초에 막을 내렸는데 오래된 집과 광화문 사거리라는 그 작품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예요 이게? 네, 오래된 집과 광화문 사거리는 뉴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연극 공연이었어요. 네, 오준영 연출님이 연출하신 작품인데 기존에 그런 텍스트가 있는 연극이 아니라 굉장히 실험적으로 뭐 무용, 음악, 미술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약간 각각 자기만의 씬을 그 주제는 바로 오래된 집과 강화문 사거리라는 주제로 자기만의 씬을 만들어서 연극 무대에 올렸던 공연이었어요. 제가 그냥 그런 거 한 개도 몰라가지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긴 한데 되게 독특했던 게 오래된 집과 광화문 사거리가 왜 한 제목으로 묶였을까? 그거는 연출님이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진 않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한 거는 오래된 집은 청와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아, 상징적이구나. 그렇게 네. 들으니까 왜냐면 저는 못 봐가지고 네. 이게 그거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제목만 이렇게 듣고 왜 오래된 왜냐면 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 공연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좀 저는 거기서 설치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네네 저한테 오래된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으로 설치 퍼포먼스를 해서 이피 씨한테 네. 오래된 집은 뭐였어요? 오래된 집은 뼈대만 남은 그런 모양 그런 형상인데요. 그 뼈대만 남은 게 약간 공사의 기초 단계일 수도 있고 거의 허물고 나서 마지막 단계일 수도 그쵸.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목으로 간단하게 집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저는 가족 같아요. 가족이요? 오래된 집 가족 같아요. 이게 참 고민이 많아서 나이가 들면 그 또 이렇게 그런 작업을 뭐 2월이면 사실 뭐 얼마 되지 않았던 일인데 뭐 네. 다음 작업을 또 여쭤본다면 조금 저 뒹굴뒹굴 하고 있어서 아직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새로운 거, 그 다음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새롭게 지금 뭐 관심을 가지게 됐거나 저 요런 거 조금 관심 있어요라는 거를 살짝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적이라고 굉장히 좋은 칭찬해 주셨는데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일 네. 거예요 아마 그래요? 눈앞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네. 시를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보긴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 하는 시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가지고, 저는 좀 약간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시라는 장르에 대해서. 책에 대한 관심은 좀 있으시죠? 네, 많이 있죠. 많이 읽진 않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네. 순간적인 영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시가 정말 많은 소스가 되어줄 것 같다라는. 네, 저한테 잘 맞는 약간 매체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찾아보고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읽으세요 요새? 심보르스카 아, 읽어봤는데,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데 욕망을 끓게 하죠. 네. 되게 편하게 읽히는데 맞아요. 속이 뜨거워지는 시의 주인공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잡혀 있는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워낙에 모르고 지나와서 다음에 한번 보러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다음에 꼭 보러 오세요. 다음에는 타이페이에서 뭐라고요? 저보고 거기까지 가라고요? 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이미지너리 라인이라는 영상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아마 조만간 끝날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그거를 발표를 타이페이 미디어 페스티벌 4월 달에 열리는 거기에 그건 매년 있는 행사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 알게 된 전 이피 씨 아니었으면 그런 게 있는지 평생을 모르다 죽었을 건데 영상 그런 네. 축제도 또 있구나. 네,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뭐 그걸 제가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제 개인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네. 홈페이지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제 작업 계속 꾸준히. 그럼 신이피 씨가 궁금하고 저처럼 대만에 가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검색창에 이피 씨 이름을 쓰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신이피 sinfi.com 막 이렇게 광고. 그 광고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못 가니까 네, 되게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쿠시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제까지죠? 전시가? 네, 블라디미르 쿠시전은 4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투잡이시긴 하지만 네. 그 큐레이팅터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것들을 조금 주요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블라디미르 쿠시는 러시아 화가인데요. 네네. 회화 작품들이 140여 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실제로 그 작품을 다 본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양이고 국내에서 열리는 첫 전시인데 네. 초현실주의 회화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스들이 많은 그림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뭐 스토리를 상상하신다거나 안 그러면 저 상징이 어떤 것일까를 상상한다거나 하시면서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관객들도 되게 많다고. 네,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이렇게 네, 불지피는데 정말. 좋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네. 거죠.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 무엇을 봐야 되는지 몰라서 못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네, 이피 씨가 오늘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네. 문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께 저 신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뭐 당부는 아니지만 조금 자기 PR, 자기 작업에 대한 PR의 시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문장의 소리라는 가장 오래된 팟캐스트 네, 네. 저희 10년 됐어요. 네, 나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 개인 작업 소개를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열악한 거죠. 라디오에서. 네. 네, 너무 영광이고, 저는 1차원적인 재현보다는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공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고, 약간 가만히 생각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해요. 네. 네.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관계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네. 나의 화두, 네. 관계였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사실 모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피 씨랑 오늘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네. 이 관계가 무엇인지, 머리를 묶든지 뭐 허리를 묶든지 손을 묶든지 아무튼 서로의 통증을 또 같이 느껴볼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를 좀 꿈꿔보기도 해보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또 멋진 작업을 통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이런 미디어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끔 앞으로도 활발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개 씨의 그림자여. 틀림없이 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도 그 사자상 아래 서 있으면 내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며 길을 오르내렸을 당신을 상상하게 된다. 그 후로도 나는 여러 번 더 먼 곳에서도 길을 잃었다. 부디 그곳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당신을 불안하게 했던 것보다 남들을 덜 불안하게 하기를. 가방에서 꺼내들인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찰스 디킨스의 밤 산책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